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을 결심한 친구나 지인이 있나요? 만난 지 2개월 혹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무조건 말리셔야 합니다. 무조건요. 제발 말려주세요. 단 한 분만이라도 그런 분을 구제해주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회사 근처의 카페 앞이었어요. 당시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연고도 없이 서울로 무작정 올라와 어찌어찌 자리를 잡고 편도 1시간 거리의 회사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직장인이요. 자리를 잡기 전에 했던 몇 번의 연애는 그저 그랬고 자리를 잡은 후에는 연애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퇴근하면 피곤해서 쓰러져 자고 싶지만 자기 개발도 조금은 하고 가끔은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는 그런 평범한 직장인 다들 아시죠? 서울 집값은 너무나 인정사정이 없었고 결국 저는 버스를 타고 한번 환승을 해서 지하철을 타면 회사 앞에 닿는 그런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만원 버스와 지하철에 시달리다 보면 회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피로가 몰려오곤 했어요. 그래서 아침이면 회사 앞에 작은 카페에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쭉 들이켜고는 했지요. 그날도 그 카페에서 줄을 서서 커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절 부르더라고요. 저기요, 실례지만 잠시 대화 가능하실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랑 아는 분이세요? 이런 말 식상한 건 알지만 첫눈에 반했습니다. 웬 멀끔한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때는 좀 미안하게도 저는 아침부터 귀찮게 이게 무슨 일이야? 라는 생각 외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이런 말 하면 좀 제 자랑 같지만 길거리에서 번호를 요구받은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저 말은 정말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남편은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요즘 세상에 길거리에서 갑자기 말을 거는 사람의 뭘 믿고 제 연락처를 알려주겠어요? 남편은 그러면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 역시 저는 거절했고 마침 나온 커피를 들고 총총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또 커피를 사러 들렀더니 이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저 기억하시죠?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어제 나를 따라오거나 했던 건 아닌가 하는 불안하고 또 불쾌한 마음에 이름 중 한 글자라도 알려달라는 남편의 매몰차게 거절하고는 커피도 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많은 분들이 제 마음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리고 또 다음 날, 그리고 매일매일 남편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근 시간이 약간 불규칙한 편이었는데 제가 언제 올 줄 알고 몇 시부터 기다리고 있는 건지 제가 조금 일찍 나간 날도 늦게 나간 날도 어김없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 며칠은 보자마자 발길을 돌리기도 하고 아예 일주일 정도 다른 카페를 이용하기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다시 방문하면 어김없이 웃으며 저를 맞이해주는 한 남자. 결국 한 달쯤 되던 날 저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제 이름을 가르쳐주고 연락처도 가르쳐주고 말았죠. 그땐 당연히도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따로 연락을 통해 처음으로 만남을 가진 날 남편은 대뜸 품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바로 여러 개의 통장이었어요. 적립식, 펀드, 청약, 그 외에 다양하게도 준비해왔더군요. 그러고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몽땅 털어놓더라고요. 그간 다녔던 직장들, 사귀었던 여자들 등등.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줄줄 늘어놓고만 있지 하는 생각이 제 표정으로도 드러났나 봐요. 남편은 약간 머쓱해하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내더군요. 사실 7년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같이 사업을 했다가 투자금 회수에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는 잠적했지 뭐예요. 인연이 아니었던 거겠죠. 하지만 아영 씨 보고 결혼할 운명은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하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여자친구는 필요 없어요. 저한테 필요한 건 삶을 함께할 동반자였던 겁니다. 제 통장도 보여드렸고 과거도 다 말했습니다. 숨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 전제로 저와 만나주세요. 첫 만남에서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니 한 달 만에 통성명 하자마자 청혼하는 남자.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다들 비웃으셨겠죠. 저도 당시엔 그랬어요.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서 이 남자의 말이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첫눈에 반했다면, 정말 운명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야? 하고요. 운명을 확신했다며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모습에 저는 호감을 느꼈던 걸까요? 혹은 일주일 만에 카페에서 절 보고 환하게 웃었을 때 이미 콩깍지가 씌었던 걸까요? 그 자리에서는 당연히 거절했지만 불과 2달 후 저는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그 2달 동안 남편이 얼마나 맹렬하게 돌진했을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리를 잡기 전 했던 그저 그랬던 연애들을 떠올려 보면 저는 이런 불같은 상대를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맹송맹송한 연애 말고 초장부터 불이 붙는 화끈한 연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저 부끄럽기만 하네요. 제가 청혼을 받아들이자 당장이라도 식을 올리자고 성화를 부리는 남편과 그래도 각자 집안의 개혼인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는 게 좋지 않냐는 저. 결국 남편은 저의 설득을 받아들였고 저희 부모님을 우선 뵈러 가게 되었어요. 한동안 연애에 대해 시큰둥했던 저를 보며 굳이 잔소리까진 하지 않으셨지만 은근히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저도 모를 수는 없었죠. 결혼할 사람을 데려가겠다는 이야기에 반색을 하시던 부모님은 만난 지 반년도 되지 않았다는 말에 걱정 반 우려 반이 섞인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괜히 도둑이 재발저리듯 자신 있게 부모님께 큰 소리 쳤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언제 부모님 걱정시킨 적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랑 저는 서로 운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3개월은 너무 짧은 것 같다만 너희도 다 생각이 있고 자신 있겠지. 우리가 언제 네가 하고 싶다는 거 말린 적 있었니? 걱정 안 한다 얘. 대학교 입학한 이후부터 큰 지원은 해줄 순 없지만 방해도 안 할 테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말씀하시곤 했던 부모님은 이번에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애써 미소만 지으셨어요. 저는 갑자기 불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눈물을 참은 저는 엄마 손을 꼭 잡고는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우리 잘 살게요. 그 와중에 남편은 장모님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시다며 밥을 2그릇이나 먹고는 제게 보였던 미소 그대로 엄마를 향해 환히 웃어 보였어요. 그제야 엄마는 조금이나마 안심하시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어찌나 믿음직스럽던지요. 자연스럽게 다음 순서는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뵈러 가는 거였죠.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만 계신다고 했는데 시간 잡기가 어찌나 힘들던지요. 통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혹시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건가 하는 마음에 넌지시 물어봤더니 그런 건 아닌데 서로 크게 간섭하지 않는 사이라나요? 아무리 간섭하지 않는 사이라고 해도 결혼 같은 중대사를 한 번 뵙지도 않고 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이대로 두면 어영부영 나를 미루다 뵙지도 못하고 식을 올리게 될 것만 같아 결국엔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보겠다고 했어요. 좀 떨떠름해 보였지만 남편은 그러라고 하더군요. 저는 공손하게 전화를 걸어 제 소개를 하고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시며 날짜를 미루시더니 끝내는 오지 말라고 볼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제가 조금 어이없어 하자 남편 역시 그러자고 맞장구를 치질 않나? 하지만 도리상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억지로 나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볼멘 소리로 그날 집에 없을 수도 있다며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지만요.
설마 정말로 집을 비우시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앞불싸,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 뭡니까? 아무리 배를 눌러도 반응이 없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남편은 화가 난 듯 얼굴을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씩씩댔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처음 본 저는 어머니께서 깜빡하셨나 보다 하고 남편을 달랬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며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만세를 부르며 남편에게 내 정성이 통한 것 같다며 생길거리며 자랑을 했지만 남편은 별로 반기지도 않고 무덤덤한 표정으로 잘했다고 한마디 한 게 다였어요. 그런데 막상 인사드리러 가기로 한 날 남편이 사업상 아주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도저히 빠질 수가 없으니 저 먼저 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망설여졌지만 어떻게 잡은 약속인데 싶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니 여기서부터 이상한 걸 눈치챘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남자가 시댁의 첫인사를 예비 며느리 혼자 하게 두나요? 하지만 콩깍지가 너무 단단히 씌었던 저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시댁의 배를 눌렀어요. 예상은 했지만 빈말로도 반기는 얼굴이라고는 할 수 없는 표정을 한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단호하게 한마디를 내뱉으셨어요. 그 어떤 여자가 와도 나는 내 아들 결혼시킬 생각 없어요. 머리 위로 물음표를 잔뜩 띄운 채 뭐라 대답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싸늘한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만난 얘기는 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 어떤 여자가 길에서 마주친 남자랑 만난 지 석 달도 안 돼서 결혼을 올린대요. 내 딸이 그런다면 난 당연히 반대할 거야. 전 결혼하고 싶으면 시댁 같은 거 없다 생각하고 시고 올려요. 저희 부모님 입장까지 대변하면서 반대를 하시고 심지어 연을 끊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니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걱정하시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바에야 저는 허심탄회하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를 여쭈어 봤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무척 마음에 드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도 하지 못한 내용이었지 뭐예요? 내 아들이지만 저놈은 평생 결혼을 하면 안 될 놈이에요. 내 집안 이야기를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죽은 채아비를 쏙 빼닮았거든. 그러니 쓸데없는 얘기 더 늘어놓지 말고 돌아가요.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초면에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어땠는지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고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뒷걸음질을 칠 수는 없는 일. 저는 어머니를 붙잡고 계속 대화를 시도했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제 말도 좀 들어봐 주세요. 네? 듣고 싶지 않아요. 들을 것도 없고. 저는 남편의 통장과 제가 모은 돈까지 다 보여드리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통장을 보시면 남편과 제가 각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걸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와 남편이 모아둔 돈은 엄청난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모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홀로 서울 생활하면서 먹고 싶은 것 덜 먹고 살고 싶은 것 덜 사면서 나름 알뜰살뜰 모아둔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로 더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 손사래를 치시고는 이왕 왔으니 밥이나 먹고 얼른 가버리라며 부엌으로 향하셨어요. 같이 하자고 부엌으로 따라간 저에게 손님한테 뭘 시키는 법이 아니라며 식탁에나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은 독하게 하셔도 사실은 따뜻한 분이 아닐까 하고요. 손님한테 뭘 시키는 법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도 그렇고 제가 찾아간다고 했더니 절대 오지 말라고 펄쩍 뛰시던 분이 국이며 반찬이며 대접할 음식을 아주 푸짐하게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저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끌면서 계속 시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봐야겠다는 요량으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식탁에 앉은 순간 향긋한 국이며 나물의 향기가 너무나 역겹게 느껴지는 게 아니겠어요? 구역질이 난 저는 그만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등을 두드려 주시던 시어머니의 손길이 한순간에 멈췄어요. 아이, 세상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다더니 임신한 걸 자랑하러 온 거였어요? 네? 네? 임신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설마 몰랐단 말을 하려는 건 아니겠죠? 매서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임신이라니 정말 생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기가 막혔지만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정말로 임신이라면 본의 아니게 임신을 빌미로 결혼을 허락받으러 온 꼴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정말로 화가 나신 듯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정말 몰랐으면 일단 병원부터 가봐요. 어머니,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아요. 난 분명히 경고했어. 둘이 시골리면 우리 집 가는 연 끊는 거니 아이 핑계대고 얼씬도 할 생각 말아요. 병원에 가봤더니 정말로 임신이었어요. 작고 꼬물꼬물한 생명체가 제 뱃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마음감이 교차하더군요. 천사가 찾아와 준 건 분명 기쁜 일이었지만 이렇게까지 한쪽이 반대하는 결혼이라니 저는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액땜 미련이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리자고 하더군요. 결혼 준비도 수월하게 진행되었어요. 남편은 거의 매일 저와 만나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은 생략하고 어떤 것은 빠르게 결정 내려주었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양보해 주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느꼈고 남편이 말했던 운명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끝끝내 반대를 무릅쓰고 조촐하게 식을 올렸어요. 당연하게도 시어머니는 참석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렇지 않아 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감정에 흔들림 없이 굳건한 사람이야. 역시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콩깍지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신혼생활은 연고 하나 없는 지방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꼭 지방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장도 그만둬야 하고 친구는커녕 아는 이 하나 없는 곳에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남편의 집요한 설득 끝에 결국 작은 집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근처에 마트는커녕 편의점도 하나 없고 차를 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석진 곳이라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저에게 남편은 자기가 곁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말을 하더군요. 실제로 남편은 늘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정확히 한 달간은요. 그동안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임신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몸이 점차 무거워지면서 낮이고 밤이고 어찌나 졸리던지요. 남편은 제가 낮잠을 자는 동안 깰까봐 청소기도 돌리지 않고 걸레질로 집을 청소할 정도로 집안일에 열심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근처 마트에서 같이 장도 보고요. 입덧이 심한 저를 위해 요리도 자주 하고 과일도 사다 주고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한 한 달이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앞으로 바빠질 거라는 말을 한 날 이후 매일 조금씩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지더니 이윽고 외박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집에 없자 저는 사실상 혼자 집에 갇혀있는 거나 다름없었죠. 홀로 남겨진 저는 나날이 갈수록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남편의 외박은 점점 잦아져서 집에 들어오기나 하면 다행이었고 외박을 하는 날이 하지 않는 날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접대를 하느라 그렇다는 게 그 핑계였죠. 처음에는 아빠가 된다는 책임감에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생각했지만 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제대로 하고는 있는 건지 이렇다 할 생활비 한 푼 갖다 주지 않는 결혼 생활이 이어지자 점점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주는 돈은 액수도 들쑥날쑥하고 날짜도 불규칙적이었어요.
제가 모아둔 돈을 무작정 써버릴 수도 없고 무엇보다 규칙적으로 월급을 받는 생활을 오래 했던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 날은 참다 못해 남편의 통장 명세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세상에나 하나같이 잔고는 어느새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 내역은 끝도 없는 술집들의 향연들이었습니다. 출산일은 다가오고 준비할 것들이 산더미 같은데 술값으로 하루아침에 몇백씩이나 쓰는 것을 보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남편과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남편은 거나하게 취한 채 집에 들어왔어요. 외박을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려나요? 술에 취한 사람 붙들고 얘기가 될까 싶었지만 일단 앉혀놓고 진지하게 말을 꺼냈지요. 여보, 요즘 하고 있는 사업이 대체 어떤 거야? 꼭 여기까지 왔어야 했던 거야? 수익은 언제부터 제대로 나는 거야? 뭐? 네가 그런 걸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무슨 말이 그래? 우린 부부야. 부인인 내가 남편 무슨 사업하는지 알 자격도 없어? 그리고 걱정이 돼서 그러지. 출산일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직 유모차도 못 샀잖아.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이라는 게 원래 초반 작업이 오래 걸리는 일이야. 투자를 잘 받아야 할 것 아니야. 뭐? 그 말은 설마 아직 시작도 안 했단 소리야? 이 동네가 공기도 좋고 서울보다 살기 좋잖아. 내 말에 대답부터 해. 사업 아직도 시작 안 한 거냐고. 친구 녀석이 추천해서 일단 집부터 얻은 거지. 자리를 잡아야 사업을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은 친구가 이 동네가 좋다고 추천해서 덜컥 이사부터 한 거란 말이지. 아이, 그렇다고 몇 번을 말해. 나 피곤해. 잘래. 그렇게 저를 남겨놓고 침실로 사라진 남편을 보며 저는 아연실색하고 말았어요. 쓰러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죠. 며칠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결국 병원에 찾아갈 정도가 되었어요. 저는 심한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았고 덕분에 몸도 마음도 배로 흔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렇다고 부른 배를 안고 마구 쏘다닐 수도 없고 정말 힘겨운 나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상태인지 힘겨운지 어떤지 남편은 정말 단 한순간도 신경을 쓰지 않더군요. 어느 날은 배도 너무 뭉치고 몸이 힘들어서 남편에게 좀 일찍 들어오라고 부탁을 했었죠. 하지만 새벽 3시가 되도록 전화 한 통 없이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전화도 받지 않아 대체 몇 통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스로 연결이 되어 어디냐고 집에는 언제 들어올 거냐고 물었죠.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다고 집에 좀 일찍 들어와 달라고 했잖아. 어디야? 언제 들어올 건데? 어허, 그럼 나 기다리고 있는 거야? 보기 좋네. 그럼 당신 기다리지 누굴 기다려? 그런데 보기 좋다니? 연애할 때 그렇게 튕기더니 네 일은 가르쳐주는 데만 한 달 걸렸던 거 기억 안 나? 뭐라고?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다고. 이젠 너도 나한테 매달리면서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느껴봐.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내 뱃속에 있는 건 나 혼자 만든 아이야? 우리 아이라고. 그런데 고작 하는 말이 그거야? 하지만 전화는 그대로 끊어지고 말았죠. 끊어진 전화를 붙들고 저는 한참을 황망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할 때만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온 남편의 대답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콩깍지는 씌었던 시간만큼이나 빨리 벗겨져 버리더군요. 내가 결혼한 남자가 고작 이런 사람이었다니. 이런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저를 쫓아다니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복수라니요. 하지만 불러오는 배를 보니 언제까지 울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 싶었어요.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는 거였어요.
부모님 속은 찢어지겠지만 일단 저와 아기는 살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주섬주섬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생각이 잠겼다가 하고 있는데 문득 경고 같던 시어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구나. 답답한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밖에 나가 한참을 서성였어요. 결국 공중전화를 찾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머니, 혹시 아영이니? 너 지금 어디니? 무슨 일이야? 혹시 도움 필요한 일이라도 생긴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런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결혼부터 임신까지 모두 내가 선택한 일이었고 시어머니는 분명히 반대를 하셨으니까요. 제가 혹여라도 시어머니를 원망하려고 한 전화처럼 느끼시면 어쩌나 싶었어요. 예,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 뭐든 도와줄 테니까. 울지만 말고, 어? 아이고, 가엾은 것.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말을 해주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당장이라도 없어져 버리고 싶다는 제 마음의 외침은 제 흐느낌 소리를 통해 다 전해진 것 같았어요. 얼마 뒤 저는 진통을 느끼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당연하게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밤이었으니 어딘가에서 술에 찌들어 있지 않았을까요?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었던 저는 구급차를 불렀고 그렇게 혼자 출산을 했어요. 다행히도 저를 닮은 예쁜 딸아이였죠. 아이를 본 그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야겠다는 마음이 치솟아오르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어떻게 하셨는지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출산은 잘했니? 몸은 괜찮고? 어머니, 어떻게 하시고? 네, 저도 아이도 건강해요. 됐고, 네 남편이고 친정이고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말거라. 내가 내일 첫 차를 타고 내려가마. 네? 갑자기요? 저 있는 곳은 어떻게... 전화로 말하기엔 사연이 좀 길구나.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리거라. 시어머니는 다음 날 정말로 이른 아침부터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일 먼저 물으신 건 저나 아이의 안부가 아닌 남편의 행방이었죠. 처음에는 조금 섭섭하게 느껴졌지만 그럴 뿐이 아니란 걸 알았기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을 받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여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놀라지 말라고 단단히 이르신 다음 핸드폰으로 찍은 듯한 뉴스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가짜 후원금을 받아 사기 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사기꾼 남자의 뒷모습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있더군요. 순간 저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에 수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해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해보려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지 뭐예요. 기가 막혀 입을 열지도 못하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시면서도 저를 토닥여 주셨어요. 혹시나 해서 그리 반대를 했건만 아유 어쩌다 일이 이렇게까지 됐을꼬. 내 너를 탓하는 게 아니란다. 내 아들이긴 하지만 누군가의 남편이니 아비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죽은 제 아비를 쏙 닮아서는. 남편은 사업을 하겠다고는 여기저기에 거짓말로 투자를 받고 그 돈으로 유흥을 일삼은 거였어요. 당연히 대책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둔 상태였던 모양이에요. 어쩜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에 끝을 달릴 수 있을까요? 새삼스럽게 이런 사람에게 콩깍지가 씌어 결혼을 한 제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년간 사귀었다던 전 여자친구에게 당했다는 내용. 혹시 그 내용도 거짓말이었을까? 나야말로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파랗게 질린 얼굴을 한 제 손을 시어머니께서 꼭 잡아주셨어요. 이제 어떡하죠, 어머니?
저한테까지 무슨 일이 생길까요? 글쎄다. 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게 좋겠구나. 너와 네 아이를 지킬 각오 단단히 하렴. 시어머니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아이에 대한 사랑이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딸은 제 아이였으니 제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어요? 우선 당장 집에 가서 중요한 집만 싸우자꾸나. 더 늦으면 빚쟁이들이 그 집까지 찾아갈지도 모르니까. 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는 어쩌시려고요?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조리원에서 회복에 힘써라. 일단 나는 몸을 숨길 만한 곳을 알아볼 테니까. 어머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그런 놈을 아들이라고 키워낸 내 잘못이 크구나.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푹 쉬시고는 아이를 보고 있을 테니 제게 집에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가 몇 안 되는 기중품과 옷까지만 챙겨서 다시 조리원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도 모두 함께 싸버린 것처럼 마음이 갑자기 든든해졌어요. 시어머니와 함께라면 아무것도 우려할 일이 없을 것만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다시 떠나셨고 저는 밥도 열심히 먹고 아이를 돌보며 하루라도 몸이 빨리 회복되기만을 기다렸어요. 시어머니는 며칠에 한 번씩 전화를 주셨는데 어느 날은 여권이 준비되어 있냐고 물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영어는 좀 하냐는 말씀과 함께요. 여권은 왜요, 어머니? 설마 해외로 가는 걸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그게 제일 나을 것 같구나. 넌 아직 젊으니까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네, 어머니. 전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제 아이를 위해서라면요. 그래, 마음의 대비를 단단히 해두거라. 나도 준비 단단히 해둘 테니.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선 해외에서 제가 살 집까지 미리 다 알아봐 두신 상태였어요. 이민가 있던 지인을 통해서요. 나중에 알고서 어찌나 감사하던지.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해외까지 알아보시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시어머니 댁으로 매일같이 남편의 지인이 피해자라고 찾아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들을 살려준다는 명목으로 집을 내놓으라나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다 보니 그런 식의 압박도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제게도 피해가 끼칠 걸 걱정하신 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이민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당신께서는 집을 재빨리 처분하고 조용히 잠적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을 입 밖으로 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가요. 저희 셋이 오손도손 살아요.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너랑 난 남이나 다름없어. 모든 준비를 다 맞춰주시고 제가 살 곳까지 다 마련해 주셨는데 세상에 이런 남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그리고 엄연히 제 아이의 할머니신데요. 전 어머니랑 아이만 있으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 없이는 아무 데도 안 갈래요. 그렇게 모든 일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고국을 떠나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 모르는 사이에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비행기가 완전히 고국의 하늘을 벗어난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어요. 사실은 남편과 사기 혐의로 같이 구속된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저에게 말했던 7년을 만난 여자친구였어요. 둘은 완전히 헤어졌던 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잠수를 탔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요. 그들은 늘 죽고 못 사는 것처럼 굴다가 소식도 없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또 나타나서 결혼하겠다고 하고 또 사라지고를 7년간 반복했다고 해요. 그렇게 한참 소식이 없던 와중에 제가 나타난 거죠. 저한테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당연히 처음부터 파국을 예상하셨기에 그렇게 결혼을 말리셨던 거고요.
저를 더러운 팔자로 내몰기 싫으셨다나요? 돌아가신 시아버님은 부유했던 집안을 믿고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노름에 음주가무에 바람까지 정말 이래저래 상종도 하기 싫었던 분이었다고 해요. 어른들의 주선으로 선을 본 후에 바로 결혼하신 시어머니는 첫날 밤 완전히 술에 취해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하시니 할 말 다 했죠. 시어머니는 이후로도 수많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이 남자만 믿고 살다가는 아무리 부자라 한들 이른 시일 내로 곳간이 텅 비게 될 거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온갖 궁리를 해 여기서 조금씩 저기서 조금씩 다른 주머니를 차두셨다고 해요. 주식 공부도 하고 부동산 공부도 하시고요. 결국엔 재개발로 쏠쏠하게 재미를 보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꼭 젊을 때 여러 가지 많이 공부해놔야 한다며 신신당부하는 것을 빼먹지 않으셨어요. 결국 그 많았던 재산은 모조리 털어먹고 내가 다른 주머니를 차는 것도 몰랐을 게다. 나나 집안일에 그만큼의 관심조차 없던 사람이었어. 그 와중에 아들이라고 한 놈 태어나니 어찌나 애지중지하던지 결국 제 아비를 쏙 닮은 사람으로 자라났지 뭐냐. 그저 내 옷보려니 하는 수밖에 없었단다. 이제 우리는 낯선 땅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게 된 제 이야기를 듣고 조만간 잠잠해지면 이곳에 저랑 손녀딸을 보러 오겠다고 하셨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길게 말은 안 하셨지만 억장이 무너지시는 기분이셨을 거예요.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다 싶었죠. 그리고 친정 부모님 통해 이제는 전남편이 된 그 남자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형을 받고 옥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남편과의 이혼은 그 남자가 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한 번은 전남편에게 온 편지를 엄마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줬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본인은 성격이 뭘 하나 갖고 싶으면 그걸 끝까지 가져야 하는 성격인데 돈이고 물건이고 사람이고 다 자기 맘대로 가져봤다고 그래서 저도 가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그 사람에게 소유 대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 편지를 보는데 진짜 핸드폰을 부숴버리고 싶을 만큼 분노가 찼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로 인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하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어요. 제 딸아이도 그 남자의 어머니인 시어머니도 다 그 사람 때문에 생기게 된 거잖아요. 저는 평생 그 남자를 증오하면서도 고마워하며 살겠죠.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또 있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 남자를 미워하며 사는 건 그만하려고요. 차라리 그 에너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쏟는 게 더 현명하다 판단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민을 와 계시던 시어머니의 지인께서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철저하게 숨겨왔던 재산도 한몫했고요. 외국이 좋긴 하더라고요. 교통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뒤뜰엔 수영장이 있고 앞뜰엔 잔디가 가득한 2층 집에서 우리 가족은 오손도손 살고 있어요. 아이가 조금 크면 강아지도 한 마리 데려다 키울까 고민 중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딸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좋은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만 고민하면서 살기로 했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매일 영어학원도 다니고 운동도 다니면서 건강관리도 빼먹지 않고요. 저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이제 막 말이 트인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속도가 저와 어머니보다 빠를까 봐 걱정이라 눈에 불을 켜고 공부도 열심히 한답니다. 휴일에는 다 같이 바닷가나 공원을 거닐기도 하죠. 가끔은 악몽을 꾸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고 안심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삶이 현실이라고. 그때의 기억은 한순간의 악몽 같은 거였다고요. 시어머니는 지금도 종종 말씀을 꺼내세요. 저를 더 단단히 말렸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랬다면 결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딸, 어머니의 손녀를 얻지 못했을 거라고 말하면 조용해지신답니다. 저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시어머니가 아닌 든든한 인생 선배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테니까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가족의 형태로 살고 있지만 저희 가족을 위해 응원을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셔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